스펙 제로, 정보 제로, 취업 준비 제로. 인 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반가워. 네, 2016년 5월 29일부터는 신토익이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2달 남은 기간 동안 토익 점수 올리려는 취준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신토익에서는 특히 그 독해 분량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네. 독해력도 키워야 되고 어휘력도 키워야 되고 예, 정말 어렵습니다. 구토익도 어려운데 신토익까지 준비해야 되고 네. 네, 정말 할 게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많이 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깨드리겠습니다. 준! 다! 네, 취준진담은 다양한 20대가 가진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 먼저 취준진담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후 알려드리는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네, 액션도 화려해지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또 한 분 모셨죠. 네. 명지대학교 겸임 교수님이신 강현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 교수님하고 두 번째 만나는데 정말 피곤합니다. 왜 저런 걸 준비하셔가지고 사람을 안 힘들게 하셨나요?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저는 준비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아. 내용이 중요해요. 네. 준비된 토론, 치열한 토론, 여러분들의 속을 확 뚫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준진담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용감한 미녀 토론어, 뻔미디어 대학생, 기자단 출신이자 중앙대학교 최윤선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의 중심에서 취업의 광풍을 팍팍 맡고 있는 취준생 최윤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예의 토론어. 네. 서울대학교 그 동아리, 토론 동아리 다담 소속이신 거죠? 네네. 박광현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담의 박광현입니다. 여러분과 토론을 통해서 취업을 뽀개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취준진담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부터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사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재밌게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를 꿈꾸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토익 점수 때문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친구들이 토익 점수가 900점이 돼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채용을 위해서 토익 점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보비야. 어? 나 토익 900점 받았어. 말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작년에 떨어진 데가 있어. 토익 점수가 안 나와서 그 1차 붙은 거야. 어머. 너 토익 공부해야 돼. 너 토익 몇 점이니? 부럽다, 재순아. 재순. 나 그래. 700. 700. 너 빨리 학원 끊어. 너 공부해야 돼. 토익 공부. 토익이 우리 취업을 살리는 지름길이야. 야, 나 벌써 5달째 다니고 있어. 그래. 아니, 2달 정도 다닐 때는 좀 오르는가 그래. 싶더니 어. 지금 제자리 걸음 중이야. 아, 정말 아쉽구나. 토익 점수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진 저는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개그맨 최효정이 이러지 않겠어요? 대기업 입사를 위해서는 900점 이상의 토익 점수가 필요하지만 영어에 자신 없을 경우 6개월 캐나다 어학연수를 권하면서 어학연수를 위해 필요한 돈 역시 편의점에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서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대기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익 점수에 대한 사회 풍자를 보고 있자니 취직을 위해서는 토익 점수 900점 만들기에 올인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 꿈을 위해서 토익 점수를 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스펙을 쌓아야 할까요? 네, 그 토익 점수가 900점대로 올라서 자기는 취업이 된 것 같다라는 학생의 그런 사연을 만나봤어요. 네. 그 외신 기자로 활동하셨던 그 정철상 기자님, 혹시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네네. 학생도 많이 봤죠. 아하. 네. 저도 외신 기자라고 하니까 영어를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토익으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막상 닥쳐서 이제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토익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첫 번째로 토익이 자신에게 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네. 그 부분부터 준비하고 토익을 공부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강영규 교수님, 현재도 공기업 면접위원 그리고 또 인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토익 점수로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가리는 이유가 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문제죠. 네. 현실적인 문제. 제가 인사팀장 할 때도 한번 모집 공고를 내면요. 2만 명, 3만 명이 와요. 2만 명, 3만 네. 명이. 저희 인사팀 직원이 17명입니다. 네. 근데 5명 정도는 또 못해요. 아. 왜냐하면
사원급에서는 사실 이 입사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10명 정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반장을 일주일 내내 하겠어요?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은 자, 토익 점수를 올려야 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능력을 올려야 될지에 네.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토익 점수 올리는 아. 그 팁도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도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불안한 토익 점수 무조건 900점으로 돼 차라리 다른 스펙에 투자입니다. 그 무조건 토익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스펙을 좀 쌓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오늘 방송을 보고 고민 팡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하시죠. 네, 찬성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팀은 토익 점수 900점이 기업 입사에 분명히 반영되는 현실 속에서 토익 점수 공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업 입사 시 토익 등 여러 가지 영어 성적이 왜 반영되는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입사 지원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실제 네. 직무 시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에는 토익 공부라는 것은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사 1단계의 정량 평가에서는 토익 점수는 1차 전형의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토익 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입사 1단계에서부터 걸러지는 것이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을 바탕으로 1단계를 무난히 통과하고 2단계, 3단계의 기회를 얻음으로써 결국에는 입사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반대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900점을 만들 시간에 차라리 다른 스펙에 투자하자는 의견인데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900점 이상이신 분들을 데려다 놔도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업무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굳이 900점을 뽑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토익 관문이 없어지는 시대에 취준생들이 토익 점수를 올리는데 시간을 할애하느라 다른 스펙을 쌓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를 올리느라 정작 필요한 직무에 스펙을 쌓지 못하고 취준생들의 열정과 노력만 허비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1분 발언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 토익 점수 무조건 900점으로 돼 차라리 다른 스펙에 투자하자에 대한 토론 배틀 전반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상 교수님, 먼저 기업에 입사한 후에 토익 점수 900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실용성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토익 점수 900점을 받고 기업에 입사했지만 정작 영어로 말할 기회가 별로 없는 직무도 많잖아요. 네, 실제로는 맞습니다. 어떤가요? 실제로도 영어를 쓰지 않는 직무가 한 70%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강제로 많은 사람들이 토익 시험에 이렇게 응시하고 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 실제로 또 토익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또 일자리에 들어왔을 때 성과를 내느냐라고 한다라면 네.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한 연관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데 토익 시험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강현규 교수님, 네. 회사에 입사했을 때 900점이라는 높은 토익 점수가 필요가 없는데도 기업 입사에 반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높은 점수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고요. 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생산직 사원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사원분들도 네. 우리 뭐 현장에 보면 설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큰 설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설비들이 다 매뉴얼로 돼 있거든요. 네. 또 대부분 영어로 된 매뉴얼로 돼 있거든요. 네. 또 설비 자체도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를 하면 당연히 좋은 거죠. 또 하나는 이 토익을 기업에서 보는 이유가 네. 우선 성실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성실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과 토익이기 때문에 네. 토익을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토익을 열심히 했다면 저는 성실한 친구라고 확실히 보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지 토익을 성실함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실제로 기업에 입사하는 그런 취준생들, 네, 네네. 이제 취업이 된 친구들의 그 토익 점수가 어떻게 좀 되나요? 과거에는 네. 상당히 사실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일정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900점 이상인 경우가 합격된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점수가 많이 내려갔다라고 해서 모 대기업의 네.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갔었습니다. 네. 근데 출석부를 보니까 스펙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토익 점수까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점수가 정말 600점, 700점대가 있더라고요. 대기업 네. 합격자 중에. 왜 네네.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역량 있는 인재를 보자라는 게 기업의 취지입니다. 네. 예전에 소위 토익 점수가 높고 스펙이 높은 학생들을 채용을 해봤는데 네. 성과가 유관성이 떨어지고 네. 실제로 열정과 끼가 있는 학생들을 채용을 해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더라는 게 네. 기업의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900점까지 다니더라도 7, 800점은 기본으로 좀 보는 기업들이 좀 많잖아요. 네. 어떤 곳에서 좀 그런 기업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대규모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무작정 이렇게 점수를 자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사 후에 필요하지도 않은 토익 점수를 공부하는 게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학생들의 일부 혹은 상당수가 토익 공부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의문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부정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모두가 토익 공부에 매달리는 이유는 취업 현장에서 토익의 기준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토익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따지기에 앞서서 취업과 관련된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취업에 더 가까워지는 길일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토익 공부는 좋든 싫든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인선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취업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토익 900점이 안 됩니다. 네, 말하기 부끄럽지만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작년에 그 점수로 최종까지 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직무가 토익을 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굳이 900점 이상을 맞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박광현 학생 혹시 토익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게 토익 공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1분 발언에서 말했다시피 네네. 이런 어떤 영어 능력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네네.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네. 지원자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 있는데요. 탭스나 토플 같은 것들은 학술적 목적의 시험이고 비실용적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토익은 입사 평가에 굉장히 부합합니다. 토익 주관사인 ETS에 따르면요, 토익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활 또는 국제 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시험이라고 합니다. 즉 토익은 실제 비즈니스 생활에서 직면하는 실용 영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네, 저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네. 과거에서는 토익이 관문이라고 여겨졌었는데요. 현재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탈스펙 전형이라고 해서 오디션 전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토익이 없어도 충분히 다음 관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만 봐도 토익 점수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900점이 되지 않아도 자소서만 보고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900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근데 실제로 900점이 안 되는 학생이 이런 경우 어떤 네네. 경우입니까? 윤선 네네. 학생의 네. 이야기를 조금 더 뒷받침하자면 네네. 학생들이 이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좋다라고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허드형 채용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예전에는 실제로 토익을 만점을 받는다거나 네네네. 하면 점수가 높으면 가산점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채용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허드형 채용이라고 해서 특정 점수를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점수를 동일화시켜 버립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 학생들이 토익 점수에 매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강은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철상 교수님께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들형 채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한을 두긴 하지만 실제 채용 과정에 들어가 보면 아니 우리 서류를 보는 면접관들께서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토익을 많이 준비한 친구들은 분명 성실한 친구다. 네. 또 영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친구다. 따라서 언어 능력도 뛰어날 것이다. 뭐 이런 추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허들형 채용 내에서도 토익을 높게 받으면 높게 받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네.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블라인드 들어봤어요. 채용, 블라인드 채용은 네. 이 채용 과정에서 학점과 토익을 다 가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기업에서는 일단 서류 전형을 하고 난 다음에 임원 면접에서 다시 또 토익이나 이력서를 꺼내놓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허들형 채용에 매몰돼서 토익을 준비 안 하면 제가 봐서는 큰 낭패를 금치 못하게 됩니다. 제가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1차 예선전부터 유능한 인재가 이런 정량적 방법으로 인해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상당히 요즘은 유능한 인재들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감각적인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들이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네. 토익이라는 과거의 평가 점수에 매달리다 보니까 유능한 인재를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쪽에서 너무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약 3만 명이 왔다고 칩시다. 우리 기업에. 그러면 다 보는 거 물론 좋죠.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다 면접을 보려면 네. 여러분들이 3만 명을 보려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투입이 되냐면 약 6,000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한 주에 5명을 본다고 해도 많은 6,000시간이면 24시간 면접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네. 저희가 250일 내내 면접을 봐야 돼요. 휴일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인사 담당자들이 안타깝지만 사실 그 속 내면을 바라본다라면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들을 그만큼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채용을 하고 대체로 우리가 면접을 보면 2번에서 3번이면 끝납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해외 기업들은 면접 몇 번 가량 보시는 줄 아세요? 5번요. 아닙니다. 7번에서 10번 가량 봅니다. 그만큼 많이 많은 보시네요.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네.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네. 우리는 1차 서류에서 유능한 인재를 토익이라는 정량화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탈락시켜 버린다는 거죠. 네. 다양한 채용 방법을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10년 지난 그런 토익 점수로 매달리고 있다는 게 저는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토익으로 탈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네요. 네. 저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기업들이 토익을 통해서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물론 다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구글처럼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현실이라는 거죠. 네, 두 팀의 토론이 한창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중간 작전 타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불안한 토익 점수 무조건 900점으로 돼 차라리 다른 스펙의 투자에 대한 토론 배틀 후반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임하기 전에 네. 유소선 팁 하나는 조금 공개를 해야겠죠. 어떤 네, 팁이요? 정철상 교수님, 네네. 토익 점수를 못 받아서 아예 기업 입사조차 박탈당하는 기회가 그런 게 많다고 하는데 토익 점수 50점 올리는 것보다 혹시 다른 입사에 대한 유리한 방법이 또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예. 싶습니다. 저는 토익이 어렵다라고 하면 때로 네.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네, 명성명언에서 예. 포기하면 편하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아싸하고 너무 네네. 좋아하긴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아. 사실은 토익보다 더 열심히 자신의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쌓는 게 중요하고요. 아, 네. 자신이 어느 산업에 들어가고 싶은지 산업에 대한 업종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 분석을 하고 정확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역량을 쌓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토익 점수보다 직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취업에 유리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강현규 교수님, 토익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올려야 하는 취준생들에게 토익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좀 팁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전에 정철상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경력을 네. 쌓아라. 경력 쌓았는데 수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아하. 네. 더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교수님만 믿고 네네네. 토익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일단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네. 어떤 스케줄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단기 돌파 전략을 추구하십시오. 토익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오래 잡고 가면 오히려 질려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돌파 전략으로 승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기초 탄탄 전략입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기초를 탄탄히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1만 문제 풀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예, 뭐 들으면 좀 끔찍하실 수도 있겠지만 1만 문제를 풀고 나면 우리가 중고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1만 문제 정도를 풀면 이제 고수로 들어가는 길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익 대비 전략 팁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제작진 앞으로 또 다른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 A양입니다. 제주위에 무수팩으로 뒤늦게 취업에 합격한 무수팩 합격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학점이 3.0을 넘지도 못하고요. 영어 공인 점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알아주는 A기업에 합격했지 뭐예요? 네, 기업에서 친구의 끼와 열정을 보고 취업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토익 점수를 올려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당연히 도전해야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토익을 공부하면 당장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위안을 얻습니다. 네. 단지 위안을 얻고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찾아서 나아가려고 하고 자신의 강점을 찾고 네. 도전해 나가는 과정을 하면 되는데 그냥 앉아서 공부하면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안을 받는 감정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토익이 없어지면 오히려 저는 학교 차별이 심해질 거라고 봐요. 아니 토익이 없어지면 뭘로 본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차별에 아마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도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제 주위에는 그런 그 초스펙 전형 같은 걸로 네. 대기업에 입사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말재주로 입사하신 분인데요. 심지어 그분은 그 기업 행사에서 그 MC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익 시험을 아예 반영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까지 놓치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요걸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라고 네. 한다면 토익을 한 해 몇 명 정도 보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60만 명. 예, 200만 명이 봅니다. 한 해 평균, 정말 한 해 많네. 평균입니다. 한 해 네. 평균. 예, 시험 응시료가 4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840억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거기에다가 영어와 관련한 산업이 약 6조 원에서 7조 원 가량 네. 쓰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두 다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사교육에 대한 문제도 토익이 상당 부분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4만 원 떡볶이가 몇 인분이죠? 떡볶이가 생각이 날 줄은 몰랐네요. 네, 아무튼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이라는 점이죠. 네네. 네. 이번엔 우리 박강영 학생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까 상대편 윤선 씨가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스펙 전형 말씀해 주셨어요. 네. 초스펙 전형이란 말 그대로 토익을 보지 않고 기타 정량적인 요소들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전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스펙 전형을 말하면서 그 전형을 통과하기 위한 예시로서 말재주 그리고 기업 행사 MC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게 일반 취업자들 입장에서 가능할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 초스펙 전형이 얼마나 더 허구적인 것이며 쉽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겠고요. 결국 토익을 보는 게 더 정량적이고 더 우리가 준비하기에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말한 것은 어떤 큰 예시고요. 사실상 기업의 이런 인재상들이나 채용 예시들을 보면 실제로 아르바이트 경험을 인재상에 잘 녹여내어서 합격한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작은 경험이지만 자신이 잘 생각해보고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잘 녹여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NCS 채용이 요즘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거에 대한 성과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자신이 맡은 직무를 확실히 알고 입사했을 때 1년 내 퇴사율이 정말 현저하게 낮았다고 하고요. 또한 그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취업자 349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취업자의 39.8%가 심지어 토익 점수가 없었는데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제 상대 측에서 NCS 채용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NCS 채용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은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취업과 사기업 취업은 분명히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NCS 채용이 어떤 대세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갈 것인가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토익은 입사 그리고 취업 과정에서 항상 필요로 된 것이고 그것이 10년 이상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CS 채용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토익 공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직무가 영어가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외국계 기업과 방송국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상당히 영어를 많이 썼지만 그 외의 직무들을 저는 직업만 한 30가지 경험을 해봤었는데 아, 네. 예, 70% 이상이 전혀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청년 시절에 열정과 에너지를 넘쳐야 될 때 토익이라는 시험 문제 때문에 열정을 낭비하고 도전 정신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우리 사회 풍토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짚고 싶습니다. 네. 대다수 취준생들은 입사 지원 시에 특정 하나의 기업만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취준생들은 2016년 상반기 공채에서 무려 평균 33개의 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공채에서는 24개의 평균 지원서를 냈는데요. 그에 비해 10개 이상이나 늘어난 것이죠. 결국에 이런 점을 봤을 때 토익 점수 900점을 받지 못한다면은 토익 900점을 요구하는 기업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 700점, 800점에 그치지 말고 900점을 충족시켜서 지원 가능한 기업들을 최대한 확보해내는 게 취준생들의 입장에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편이지만 절묘한 논리네요. 아, 그렇죠.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자면 얼마 전에 커리어에서 네. 직장인 1,3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토익 점수가 있느냐, 네. 그리고 토익 점수가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요. 연봉 2,000에서 2,500은 900점 이상이 12.3%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연봉 2,500에서 3,000은 900점 이상이 20.3%. 조금 건너뛰어서 연봉 3,500 이상 회사에는요. 900점 이상이 무려 32.5%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능력과 토익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불안한 토익 점수 무조건 900점으로 돼 차라리 다른 스펙의 투자에 대한 토론 배틀 후반전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찬성팀부터 최후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점수는 입사와 취직의 출발점입니다. 입사의 1단계, 토익을 잘 건너뛰어야 비로소 본인의 직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이 현실적인 입사로 이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관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영어 능력 지수를 평가합니다. 네. 보면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14위를 했었고 2011년도에 보면 22, 2013년도 오면 27위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토익을 이만큼 많이 보고 있다라면 영어 능력이 더 뛰어나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익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전문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인 영어 능력을 키워나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차라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선 학생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반대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토익 시험 점수만으로는 취업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토익보다는 보다 핵심적인 직무 역량 구축에 힘쓰는 것이 간절한 취준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두 팀 모두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900점을 채워야 된다 또는 그 시간에 다른 스펙으로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주제로 했는데 이제 토익 점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그런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좀 되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취준진담에서는 취준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취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취준진담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삼성 채용에 좀 달라진 점을 한번 꼽아볼까요? 삼성은 저에게 어떤 첫사랑 같은 존재. 네, 첫사랑이자 끝사랑. 우선 첫 번째는 학점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다음엔 창의성 면접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삼성 직무적성 검사가 이름이 바뀌었잖아, G사트로. 다른 인적성은 몰라도 삼성 사트 같은 경우는 떨어진 사람은 계속 떨어진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삼성에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업무 강도가 좀 너무 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PS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막 터지면 막 시원하게 2천, 3천 막 시원하게 나오고 터지죠. 터지는 날 성과급 받는 날 그 막 본사 앞에 외제차 딜러들이 막 이렇게 쫙 쏘고 존슨 군이 처음 채용 준비할 때 삼성에 써서 붙어서 면접까지 봤잖아요. 결국 이 얘기를 하게 될 그럼요. 어쨌든 흑역사긴 하지만 한번 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개론의 저는 존슨. 안녕하십니까. 철수입니다. 네, 요새 보니까 취업 관련해서 신조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쵸. 페이스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페이스팩? 페이스팩. 페이스팩? 무슨 뜻인 것 같아? 아, 페이스북으로 자기 스펙을 자랑한다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굴이 스펙이다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로? 페이스팩. 나 진짜 처음 듣네? 철수 씨는 페이스팩 스펙 하면은 맞죠? 나 스펙 맞지. 아니지.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본인. 적어도 뭐 그쵸. 아,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생망입니다. 이생망. 아, 그쵸. 사실은 뭐 취업한다 그래서 끝이 아니니까. 철수 씨 이생망? 아니, 아니죠. 지금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 그래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이제 공채 시즌이라서 해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쵸. 네, 한 주간의 취업 정보와 채용 관련 정보를 발빠르게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취업 시장의 흐름도 짚어드립니다. 철수! 존슨 주간 채용 설명서! 네, 근데 벌써 2016년 공채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벌써 4월이에요? 이게 말이 돼? 저희는 4월에 시작했으니까 잘 몰랐는데 저희 1분기 그러면 또 저희 책 저작권 연장선. 아니, 그럼요. 아니, 근데 보니까 벌써 인적성을 준비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죠. 예. 서류 접수 끝났어. 이 정도 지났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느끼시는 그런 불합리함이라던가, 그치.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이 회사가 우리를 상대로 갑질하는구나 이런 거를 분명히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 되는 과정이지.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같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야. 이게 딱 인적성으로 넘어갈 때 이 시점에서 가장 느낄 만한 갑질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일단 너무 많이 쓰니까 보통 뭐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문자를 보내주면은 붙거나 안 보내주면 떨어졌다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어떤 기업에서는 붙었는데도 안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제일 그게 짜증나. 제가 제가 대한항공 전에 네. 집어넣었었는데 거기 제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00개씩 쓰잖아. 그럼 어디 썼는지 몰라. 모르지. 모르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썼는지 안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한항공을 이렇게 딱 써놨다가 이렇게 까먹고 있었지.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이제 면접날이 이렇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그거를 딱 봤는데 붙은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면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부랴부랴 막 준비해가지고 막 갔었는데 그래도 붙었습니다. 붙었어요? 아니, 왜 방송에 지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붙었는데 안 갔어요. 무슨 그래요? 붙었는데 그 다음 전형이 CJ랑 겹쳤었나? 최근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구직할 때 기업의 갑질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자그마치 92%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이걸 살펴보면 1위가 탈락 이유를 설명받지 못할 때. 이게 55.3%고 두 번째가 입사 전까지 연봉을 알 수 없을 때. 이게 두 번째로 꼽았는데. 근데 그거 진짜. 나는 이게 도움이 못해. 입사한 다음에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 그쵸? 나도 그랬어요. 지금 아세요? 얼마 받습니까? 지금 이제 아는데요. 이제는 알겠지. 이제 아는데요. 근데 그렇죠. 사실 그랬어요. 저도 최종 합격하고 나서 연수할 때 마지막 날쯤에 계약서 그냥 사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갑에 그냥 1위 만다. 맞아. 갑에 1위 만다. 그래가지고 저 잘 모르겠어. 존승군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거 느낀 거 있어요? 이 시점에서 가장 그런 거는 그런 거지. 근데 사실 이건 불합격이라고 통보 받아도 좀 그쵸? 어쨌든 말을 해주는 게 좋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네.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불합격 막 통보 받을 때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무슨 오류 메시지 뜨듯이
띵 뜨면서 그 소리 있잖아. 오류 메시지 날 때. 맞아, 띵 맞아. 하고 뜨잖아. 그쵸, 그쵸. 거기에 띵 뜨면서 불합격. 아니 이건 근데 뭐야? 아니 그리고 또 생각난 게 이거 일반 기업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좀 이렇게 공기업이나 조금 협회 같은 데는 이 서류 제출할 때 그러니까 그 지원서 낼 때 같이 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무슨 등초본이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통 이게 최종 합격하고 내는 경우가 많은데 나 좀 그걸 서류 단계에서. 공공기관 같은 데 그런 데가 많아요. 어. 그런 거를 아, 또 맞아, 그러니까- 막 우편으로 접수받는 데도 있잖아요. 아 그런 데도 있죠. 어. 우리 때는 그 이제 직접 이제 자표를 써서 내는 데 있었잖아. 코리안리. 아, 그런 데 맞다.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보면서 난 특히 서류 낼 때 아니 이거를 어차피 떨어뜨리면 지네가 뭐 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돌려주지도 않고. 그게 그리고 비용이 꽤 들어간다니까. 그쵸. 그게 뭐야? 토익 성적 증명서를 그게 제일 원본으로 비싸. 그게 제일 비싸요. 이게 한 2,000원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신청을 해야 돼. 우편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어. 여기 2,000원, 2,000원씩 막 내고 아니야 그리고 무슨 우편이야. 요즘에 다 인쇄할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랑 다른 시대 살았나 보네. 근데 아니 아무튼 근데 이게 부담된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막 졸업 증명서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요. 뽑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돌려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서류 단계에서 이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렇죠. 이걸 받았으면 돌려주고 뭐 그런 게 있어야죠. 이거 회사 갑질을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데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방송을 시작한 이유도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디 얘기할 데가 없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희가 왜 안 됩니까? 엄마는 제가 사이 안 좋으세요? 아니 엄마는 제가 취업 준비하는 거 몰랐어요. 그러면 행심. 아무튼 그건 뭐 개인사니까. 아 예. 근데 아무튼 저희가 그 방송 시작한 게 이런 좀 불합리한 걸 좀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 얘기할 데 없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한테 메시지 보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취준생만큼 전투력 충만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도전 정신으로 충만한 그대들에게. 자, 저희가 이제 공채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저희가 공채의 첫판왕이자 끝판왕 삼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삼성 저희 추억이 많이 서린 기업이죠. 그렇죠, 많이 서렸죠. 사실 저희가 저번 화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은 저에게 어떤 첫사랑 같은 존재. 첫사랑이자 끝사랑. 끝사랑은 아니죠. 네. 네, 아무튼 어쨌든 뭐 무조건 넣는 데가 삼성이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인적성 준비하실 때는 거의 다 사트 책. 그쵸. 그게 거의 바이블이지. 그렇지 뭐 우리 예전에 수학 공부할 때 해법 수학, 정석 그런 걸로 공부했듯이 그쵸. 사트 책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실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채용 과정 같은 경우에는 좀 삼성을 예전부터도 삼성 채용 과정을 따라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떤 인적성 같은 걸 도입한 것도 삼성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펙타파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도 삼성인 것 같아. 왜냐면은 사진을 안 받기 시작한 것도 삼성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토익 점수를 스피킹으로 대체한 것도 삼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혁신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등급제랑 이 점수 하나하나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980 맞아도 990 아 맞아. 그런 게 있는데 그 등급제라는 게 진짜 굉장히 좀 유용한 것 때가 같아요. 있지. 그러니까 토익 같은 경우는 970 맞았는데 990 맞으려고 더 막 보고 그러니까. 970 맞은 애가 떨어지면 내가 980한테 떨어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등급제 같은 경우는 그것만 넣으면 되니까 근데 대신에 페이는 비싸. 맞아. 스피킹 시험 비싸. 그러니까 아니 이게 취지는 다 맨날 좋게 시작을 하는데 가다 보면은 이게 좀 명가 이상해져.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오픽 따로 토익 스피킹 따로 이렇게 보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좀 갈리죠. 그런 게. 그러니까 갈리죠. 그게 한 번 볼 때마다 한 10만 원씩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올해 삼성 채용이 좀 달라진 점을 한번 꼽아볼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건데 한번 그 삼성 채용에서 필요한 부분 3가지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점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원래 저희 때만 해도 학점이 3.0은 넘었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학점이 3.29였는데 보통 이것도 삼성이 조금 낮은 편이었어요. 보통은 그치. 3.5점, 3.5가 3.5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대기업 중에 유일하게 쓸 수 있던 곳이 삼성이었죠. 네, 그 학점 제한이랑 같이 그 동일 기업 제한 횟수가 좀 폐지됐어요. 원래는 3회까지만 사트를 볼 수 그렇지, 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폐지돼서 이제 삼성전자에 지원하더라도 5번, 6번, 7번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저희 아직도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사트 한 번 떨어진 사람은 또 안 붙어요. 그게 약간 그 정설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아닌데? 아니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진짜 그러지 않아요? 아니 본인 얘기를 되게 일반화시켜서 말하지 그뿐만이 마세요. 아니라 다른 인적성은 몰라도 삼성 사트 같은 경우는 떨어진 사람은 계속 떨어진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떨어진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뭐 30명 들어가는 교실에 1등만 붙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무튼 이게 바뀌었고 두 번째로 뭐가 있죠? 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직무 적합성 평가, 창의성 면접 등을 이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서 실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직무 적합성 평가가 사실상의 어떤 서류 전형이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삼성이 20년 만에 서류 전형을 부활시켰다는 말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트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막 모의고사 마냥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아무래도 좀 서류 전형의 필요성을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말이 되게 많았어요. 과연 이게 서류 전형을 부활시키는 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근데 그걸 떠나서 사실은 삼성 사트가 이제 너무 과열된 거야. 그러니까 저희 때만 작년 이제 사트 폐지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사트 응시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좀 그 사트의 본래 취지랑 좀 어긋나는 게 많아지죠. 근데 뭐 그마저도 그렇게 다른 회사 서류 전형 같이 이렇게 많이 탈락시키는 건 아니고 뭐 4만 명, 5만 명 정도한테는 그쵸? 응시 기회를 준다 거의 뭐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까지 많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직무적합성 평가를 도입한 건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 사트를 계속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조금 의문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혁신하려면 한 번에 좀 세게 가지 않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니셔티브를 한화한테 뺏겼잖아요. 그렇죠. 한화는 완전 인적성 없애버렸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창의성 면접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보면은 뭐 25분에서 30분간 준비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 뭐 PT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분에서 20분간 이렇게 질의응답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의문인 게 제가 최종 면접 봤을 때 이거 똑같은 거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새로운 전형이라고 근데 만들어봤다는 이게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그 면접관들한테 뛰어드는 거야. 따로. 예전 PT 면접 같은 경우는 지원자들 같이 하고 이랬잖아요. 저 혼자 있는데요? 근데 이거 아예 안 들어가 보셔서 모르는구나.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뭐가 달라졌냐면은 아니 PT 면접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주제를 던져주고 그걸 생각하고 가서 걔네랑 토론 면접을 하는 거야. 토론 면접관들이랑. 그 면접관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죠. 좀 발표 위주였다면 여기는 좀 토론 위주가 그런 식으로 바뀐 거구나. 계속 말꼬리 잡고 뭐 면접 지원자 입장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말꼬리 잡는 거 진짜 재밌는데. 그럼 떨어지죠. 나 채용 담당자 하고 싶다. 그렇죠. 아무튼 뭐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좀 삼성 직무적성 검사가 이름이 바뀌었잖아. G사트로. 네. 그러니까 이름 바뀐 거는 뭐 그 내막이 있더만. 맞아. 그게 있어요. 이게 원래 이게 사트라고 했잖아요. SSAT. 근데 이게 미국에서 보는 수능 시험 같은 사트랑 좀 이렇게 너무 비슷하다는 좀 그런 어떤 항의를 받았대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G를 붙여서 글로벌 사트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름을 명명했다고 하더라고요. GS에서 보는 걸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에이 무슨 소리야.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삼성이 학벌을 안 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트의 어떤 그 도입 목적도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인적성으로 가리겠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 그게 좀 퇴색해 좀 변하긴 했지만 제 친구들 보면은 이게 제각각이야 학벌이. 그 삼성 실제 들어가면은 지방대나 이런 친구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살짝 곁다리로 삼성에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업무 강도가 좀 너무 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대구에 좀 있다 올라왔거든요. 대구에 공장 있잖아. 그래서 한 1, 2년 정도 대구에 있다가 그다음 수원으로 발령 나서 하는데 주말 출근은 거의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그리고 보면서, 진짜 이제 서울 근무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아예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진짜 조금 힘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사실 사람들이 삼성이다 가면 그 기업 이미지에만 맞춰서 삼성 뭐 1등 기업, 삼성만 가면 모든 해결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어떤 그 기업 들어가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1등 기업이라고 해서 1등 직장은 아니다. 그거 잘 생각해 두시고 어쨌든 뭐 삼성이 또 보상은 확실히 해주는 걸로 유명하니까 그렇죠. 네, 뭐 무선사업부 같은 경우 뭐 이렇게 PS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막 터지면 막 시원하게 2천, 3천 시원하게 막 챙겨주죠. 나오고 따뜻하죠. 그럼 막 그럴 때 막 그 본사 터지는 날 성과급 받는 날 그 막 본사 앞에 외제차 딜러들이 막 이렇게 쫙 서 있고. 근데 그런 게 있어. 삼성 그룹사가 그룹사별로 또 어떤 성과급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잘 써야 돼. 전자 쓰세요.
전자 쓰세요? 자, 그럼 올해 삼성 몇 명 정도 채용을 하는 거죠? 삼성 채용 규모 이제 보니까 한 1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작년 이만큼 뽑았는데 이 정도 뽑는다고 그래도 네, 그런 얘기가 있고 아마 상반기 중엔 뭐 늘 하반기가 더 채용 인원이 많았으니까 상반기 중엔 아마 4천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삼성이 진짜 많이 뽑아. 특히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공계생이라는 그렇죠. 거. 근데 그나마도 사실 인문계를 이만큼 뽑는 회사는 없어요. 특히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이 진짜 많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컨버전스 인재라고 해가지고 무슨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해서. 인문계생들 뽑아가지고 그 소프트웨어적인 직무를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거. 그렇죠.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6달인가 5달 이렇게 그 근무를 하는데 그냥 그때 막 교육 받으면서 이렇게 급여도 받고. 인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기회 이런 같은데. 도입 같은 거 괜찮아. 근데 이제 또 인문계생만 받았었는데 이제 자연계열도 받는다고 그러네요. 박 터지네요. 그럼, 박 터져. 결과 어떻게 될지는 눈에 보듯 불 보듯 뻔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존슨 군이 처음 채용 준비할 때 삼성이 써서 붙어서 면접까지 봤잖아요. 그때는 약간 면접 분위기가 어땠죠? 결국 이 얘기를 하게 될. 그럼요. 어차피 흑역사긴 하지만 한번 해보죠. 아니 뭐 흑역사라니. 어차피 떨어졌잖아.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제일 처음 지원한 기업이 삼성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조금 면접 갔는데 그래서 저도 막 나름의 대비를 많이 하고 갔죠. 면접 갈 때 이렇게 스터디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의 면접하고. 모의 면접하고 뭐 이렇게 면접관처럼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질문하고 질문 던질 때 진짜 재밌잖아. 그래서 막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막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갔는데 실제로 딱 면접장에 처음 들어가 본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딱 주는 압박감이 진짜 다르더만. 그래서 면접 시간대 임원 면접이랑 이렇게 PT 면접 이렇게 2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 더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2가지였죠. 그래서 거길 딱 갔는데 제가 임원 면접부터 했거든요. 근데 입이 이게 안 풀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말이 막 이렇게 버벅거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임원분이 막 이렇게 긴장 좀 풀고 하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더 긴장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을 딱 하면은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딱 알게 되니까 맞아. 거기서부터 긴장하게 되는 거지. 오늘 말렸다 이러면서. 저도 생각해보면 처음 사트가 제일기획 썼거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가 사트가 창의력 사트라서 다르잖아. 제일기획은 조금 전형이 그러니까 난 괜히 썼어. 그러니까 나도 첫 그 지원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거 해보려고 했는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시험이 그 약간 희한한 거 있잖아. 그 창의력 사트라 그래갖고 막 이상한 거 쓰는 게 있어. 그래서 막 그런 거 지금 기억나는 게 무슨 이렇게 원뿔 모양이 하나 있고 기억나는 걸 다 써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나, 연상되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어. 막 누가 이렇게 바닥을 닦고 있는데 말풍선이 있어. 여기를 채워봐라. 예를 들어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사실은 뭐 광고 사트라서 조금 다른 건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다른 걸 저는 그것도 모르고 봤거든요. 제가 있으면 붙었겠네요. 아니 뭐 붙어도 이 자리 함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삼성이 아마 그 면접 틀을 가장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맞아. PT 면접이랑 임원 면접 이렇게 같이 보는 틀을 아마 삼성이 최초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너무 스터디만 다니지 말고 여러 기업 지원해서 직접 면접장에 좀 가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경력자 위주로 많이 뽑는다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 기업 한 230개 정도를 대상으로 이제 올해 신입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채용으로 대체한 적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40.4%가 있다고 대답을 했대. 이거 너무한다. 솔직히 40%면은 거의 반에 가까운 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대체한 적이 있다라고 물어본 게에 대한 대답이 40%였으니까 뭐 이제 뭐 그런 계획이 있거나 뭐 그런 데들은 더 많아지겠죠 아마? 솔직히 이게 마약이잖아요. 경력직을 한번 채용해보면 그러니까. 신입을 안 뽑게 되잖아. 이게 진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신입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우리는 경력을 어디서 쌓느냐가 문제잖아. 그러니까 경력직만 뽑으면은 경력을 어디서 썼느냐고. 오히려 더 문제가 특히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데는 신입보다도 경력직을 대기업보다 더 선호해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 그 신입 공채라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 대졸
아니 뭐 경력직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람한테만 연봉을 조금 더 높여주면 되는데 여기 신입공채 같은 경우는 막 뭐 이거 인적성 준비하고 막 이거 그런 거 하는 그러니까 게 우리 같이 나갈 없는데.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경력직이라고 하면은 뭐 2, 3년 정도 일했으면 이 사람 뭐 바로 나가진 않겠구나 뭐 이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 분명히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업에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뭐 당연히 실무 처리 인력이 급해서 라는 말이 있네요. 그 그쵸. 신입사원 뽑아 놓으면은 바로 그 투입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인사팀에서 들어봤는데 신입 뽑고 3년까지는 그냥 마이너스다라고 보통 회사에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두 번째로 보시면은 그 최소 인원만 고용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진짜로 이 경력이란 걸 어디서 써야 되냐.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 자기소개서 보면 요즘도 일부 기업에서는 경력사항을 쓰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신입자소에.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대외 활동이나 인턴 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최소한의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사실 대외 활동이나 인턴에서 그렇죠. 뭐 직접적인 직무 경험 못 하잖아. 그리고 진짜 뽑는 입장에서도 뭐 인턴 같은 거를 진짜 직무 경험이라고 보진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가중치를 두진 않죠.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은 게 진짜 외국 뭐 그런 채용 시장에 가봐도 이런 거를 되게 문제로 많이 삼더라고요. 그 신입 뽑을 때 맨날 경력직 선호하고 그러면 진짜 이거는 진짜 전 세계적인 문제 같은데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사실 그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집합 연수 있잖아요. 뭐 2달 가까이 연수를 맞아. 저는 이것만 없애도 그러니까 이거 왜 그 하는지 신입 모르겠어. 공채에 들이는 비용을 조금 줄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다들 이렇게 뭐 10명 뽑는다고 그러면 나갈 거 생각해서 한 12명 이렇게 뽑고 그쵸. 그런다며. 그러니까 그렇게 뽑는데 뭐 이렇게 연수하고 막 그런 거 괜히 그런데 비용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연수라는 게 굉장히 솔직히 가르쳐 주는 게 실무가 아니라 어떤 기업 가치나 창업주에 대한 역사 이런 거를 계속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고 무슨 래프팅 시키고. 근데 이게 진짜 이런 것만 줄여도 신입 그 채용에 대한 투자 비용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이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기업도 양보하고 취준생도 양보하는 그런 밝은 채용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도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보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왠지 아까 삼성 얘기하면서 제가 한참 어두울 때였거든요. 왜냐면 계속 떨어지니까 처음으로 떨어져 본데도 삼성이고 이러니까 그때는 계속 난 취업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기억나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뭐랄까 밝은 얘기를 그렇죠.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모두 건승하십시오. 건승하십시오. 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서를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시려다가 셀프 디스를 하고 계신 게 아니실런지요?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안녕하세요. 역시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우리 취업 스페셜리스트 박은영 선생님께서, 박은영 상무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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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셀프 디스 대 자기 PR입니다. 그렇죠. 네, 자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쓴 자기소개서 이 자칫하면 스스로를 깎아먹는 글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제가 항상 자기소개서 쓸 때 저번에도 그랬지만 과대 포장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것 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상무님께 좀 배워가면은 자기 PR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자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선별을 하는지 네.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회사마다 각자 선발하는 기준과 방식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제가 임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면접으로 연결을 시키는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상무님께서 이 채점하신 방식을 살펴보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정말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꿀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맞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지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일반적이고 상당히 네. 평범한 그 이력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력서 부분이고 일단 지원서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력서를 받았을 때 보는 방법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지원 부분이 R&D와 그 프로세서 엔지니어라는 그 포지션에 지원을 한 것을 먼저 머리에 염두에 네. 두고요. 네. 첫 번째 보는 것이 학력이에요. 학력은 2003년 2월 26일 날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학년 재학이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날짜가 없죠. 이 양쪽에 어디에도 오늘 날짜가 없기 때문에 네. 오늘 날짜가 없는 상태에서 3학년 재학이라는 게 오늘인지 1년 전인지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기간을 적고 예정일을 적어놓고 여기 이 부분에 언제 그 졸업을 하는지 졸업 예정이라고 적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인턴십 지원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이 있는지 졸업 때까지 굉장히 그게 중요하고 일단은 조심성이 없죠. 예,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그 졸업 예정을 쓰지 않았다는 그 부분 아니면 여기 어딘가에 오늘의 날짜를 적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실 지원서 자체 부분에서는 특별히 봐야 할 내용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면접을 하거나 혹은 이 지원서를 탈락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특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네, 네,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인데 직접 한번 볼게요. 다 읽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먼저 네. 거의 매번 수시 입학 도우미로서 라고 적었어요.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써와 어떤 써-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으세요? 일단 써라는 표현이 좀 네.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의 매번이라는 표현도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7번 정도 네. 했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좋습니다. 표현일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도우미로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서로 바뀌어야 되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자격이나 뭐 이러한 어떤 부분에 자격과 관련된 부분은 로서가 되고 쓰임에 관련된 부분은 로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군 제대 후에는 일단 학점을 높이기 위해 네. 거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쓰지 굉장히 말아야. 캐주얼하죠. 예. 네, 말투가 그래서 좀 격식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요. 맞습니다. 네, 이건 지원서예요. 본인이 네. 인턴십을 지원하는 지원서에 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표현들은 약간 좀 순화를 해서 네. 그 지원서에 맞게 격을 맞춰서 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이분은 상당히 편한 스타일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우린 벌써 한 칸밖에 안 읽었는데 네네. 두 분 어느 정도 같으면 파악이 이분을 된것 면접해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이분 글쎄요. 지금 같은 네. 경우에 이분 면접하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한번 고려해볼 것 아쉽게도 같아요. 저도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그 두 번째 있는 단계를 한번 볼게요. 네. 서강대 내 클래식 기타 동아리인 현우회에서 2학년 때 총무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역임했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네. 총무부장을 역할을 했습니다. 네, 맡았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거슬린다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각기 다른 하나의 소리들이 그 개성을 잃지 않고 결국 조화로움을 얻어가고 나아가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보람, 기쁨, 환희가 힘들지만 매번 연주회를 다시 참석하게 만듭니다. 너무 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너무 뻔한 표현이고 네. 네. 저번 시간에 나온 그 감성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그렇죠. 일단 굉장히 숨쉴 감성- 구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좀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본인 전공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전자공학. 누가 전자공학을 딱딱하다고 딱딱하다.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역시 선입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네. 주관적인 그런 그 생각을 견해를 얘기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기타 동아리에 든 것이 네. 견해를 넓힐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이라
생각되고 기타라는 새로운 악기에 대한 도전을 시작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 것까진 좋지만 탁월한 선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한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어서 네. 읽는 사람이 탁월한 선택이라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 기타 부분들이 동아리, 있을 수. 저는 개인적으로 기타 동아리에 든 것이 견해를 넓힐 수 있다. 이게 좀 약간 연관성도 좀 떨어져 보입니다. 네네. 네, 오. 대단하신데요. 야, 맞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네, 인사 담당자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또 한 번 배웠다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상분에게 능력 대단하십니다. 예. 네. 자, 그 다음 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 사회봉사. 전 평소 저소득 가정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뭐 좋은 일입니다. 네.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하던 중. 네.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하던 중. 이분은 이것만 봐도 네. 실천력이 좀 없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네. 감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문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반드시 이걸 써서 굳이 써서 본인의 네, 그런 쓸 걸 게 말할 없죠. 필요는 없었겠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 자기 소개서를 쓰시고 다시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다시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친한 친구가 복지회관에서 공익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의 권유로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와 복지관을 찾아서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실천 못하던 중에 복지관에서 공익근무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권유로 주말에 이제 시간을 가졌어요. 네. 약간 수동적이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힘든 가정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 혼자만이 아닌 주변에 힘든 다른 이를 위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사회봉사로 그 복지회관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빠져 있네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실내가 정확하게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많이 본인이 얻어가지고 온 것 같은. 네. 그래서 그 제목은 사회봉사인데 어떠한 사회봉사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네. 관심은 있지만 실천 안 했고 네. 갔다 왔는데도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내용이 네. 없습니다. 아. 이런 분이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그 성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점이에요. 네. 끝이 다가올수록 집중력이 오히려 향상되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다가올수록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집중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과연 강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again,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예. 굉장히 많은데 그 공감력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타당한 예인지 야.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말 하긴 집중력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집중력은 사실 하다 보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비로소 그것을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약점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네. 때로는 너무 여유를 부려 마지막에 허둥거리는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끝으로 갈수록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강점인데 어떻게 마지막에 허둥거리는 모습이 이게 종종 보일까요? 모순이네요. 네, 모순이 이런 네. 것도 저 소름 돋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문장 하나하나 이게 딱 디테일하게 정말 모든 걸 파악하시는지 네, 정말 신기하네요.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어서 아무래도 이 점이 본인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점 맞을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점도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분이 오늘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이 상당히 반대되는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상당히 모순된 그 성향이나 혹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가깝고 친근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다른 이가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느낀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사회봉사면에서 보면 관심은 많았지만 생각만 하고 있었던 분이 다른 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대치되는 상충되는 내용이 부분이 또 있네요. 예,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두 분은 어떠세요? 면접으로 한번 이분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아쉽지만 저는 죄송하지만 예, 너무 열심히는 쓰셨겠지만 네,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걸 배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좋은 내용을 쓰기 전에 베이스 기본 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순, 어휘 또는 그 기본 문장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능력.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바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잘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한번 이렇게 검토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 지적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도우미로서뿐만 아니고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철자법이라든지 혹은 띄어쓰기라든지 표준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용적인 면을 본다면 네. 지금 여기 앞에 왼쪽에 있는 경험과 네. 활동 예. 그리고 본인 자신에 대한 성격을 제목을 한번 놓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고민을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쭉 내려가면서 네. 다 읽고 나면 한 사람을 본 것 같은 아. 네, 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또 말씀하신 내용들 외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면 또 어떤 부분들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지원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턴십 지원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전에 했던 경력과 관련된 부분은 없어서 네. 그 부분을 짚지는 못했지만 다른 어떤 여타의 이력서 중에는 본인 경력이 아닌 본인 경험이 아닌 것들을 네.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만약에 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데 1, 2년 차에 본인이 경험을 했던 그런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나 결과 이런 것들을 부풀려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1, 2년 차에 일을 하시는 분이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성과들을 적어 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나머지 부분들이 좀 보고 싶은 이분을 면접에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경우에는 네. 그분을 일단 만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닌 본인이 속해 있는 팀이 성과라든가 팀의 성과라든가 혹은 본인은 거기에서 일부분만을 서포팅하는 경우 그것을 이제 본인의 성과처럼 쓰는 그러한 네.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력서를 자세히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보게 되면 네. 그 역시도 찾아낼 수 있어요. 진짜 지금 저 이력서를 봐도 네. 이 포인트를 집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네, 미적인 네, 거 네. 엄청 많아요. 이 사실을 갖고 그 사람을 딱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네. 아까 모순점들을 파악해 나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그때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요. 이게 네. 진짜 자기소개서가 왜 중요한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조사를 해봤더니 취업 준비생 10명 중 7명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의 작성 단계부터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요구하는 답변 분량이 너무 많아서라고 하는데요. 또 이외에는 질문의 의도가 이해가 안 된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써야 할 칸이 사실 너무 많아요. 네, 많기도 하고 또 네. 많은 칸에 정말 멋있게 쓰고 싶다는 욕심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막막할 수 있죠. 네. 상무님,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자기만의 스토리, 이야기거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다를 게 없는 거죠. 네. 자기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있다고 해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으려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네. 별다른 이야기인데 그게 부정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별다른 이야기이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중요한 이러한 것들을 표현을 잘 못해서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 자신에 대한 장단점을 잘 고려해보고 네,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본인의 장단점을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죠. 맞습니다. 어렵죠. 사실. 네. 단점 표현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각자 한 1분씩 시간을 네? 드릴 테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싶으십니까? 재현 씨가 먼저. 저는 정말로 이런 거를 되게 잘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겠는데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저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실 하시죠. 때 제가 딱 생각을 좀 해놓고 있게 돼. 자, 먼저 그러면. 젠틀맨 퍼스트. 예, 알겠습니다. 네. 레이디 포스트인데. 이런 속물.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의 장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그리고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이 많아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 집에 가서도 TV와 대화를 하고, 벽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다 보니 재밌는 상황도 되게 많아요. 뭐랄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제 단점이에요. 말을 할 때 너무 말이 많아서 내가 앞에 뭘 말했는지 까먹어요. 이렇고 또 너무 말만 많고 긍정적이기만 합니다. 이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아직 1분이 안 됐다는 것에 정말로 큰 부담을 느끼지만 이거 말이 틀려요 뭐예요 지금. 댓글 막 달리고 있어요. 몇 분 지났나요? 네. 장단점에 일관성이 있네요. 아, 네, 어렵네요. 그게 좋은 점입니다. 네. 네. 참 1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네. 것 같습니다. 왜 장점과 단점이 약간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네요. 그것도 또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본인 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아, 네네.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네. 이분 그럼 1분을 괜찮은가요? 드리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저의 장단점은 제가 겉으로는 좀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좀 단단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이 외유내강의 면모가 저의 장점. 기가 막히네. 근데 좀 강심장인 면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스포츠 아나운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수은 선수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네. 막판 뒤집기로 결과가 뒤집히면서 준비했던 인터뷰 질문이 무용 질문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순간 좀 겁이 많이 났는데 심호흡을 한번 이렇게 훅 하고 그냥 그 상황에 녹아들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좀 무난하게 끝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랬고요. 저의 단점을 꼽으라면 좀 성격이 급한 점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빨리 먹어서 좀 체하는 적도 많고 물건을 두고 나올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야 할 점인데 제가 그래서 요가를 좀 하면서 좀 느긋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할 네. 때요. 네. 두 분이 지금 장단점을 얘기한 거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너무 잘했고 너무 못했어요. 아닙니다. 나도 뒤에서는 잘했는데 저도 지금 떨고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결과를 진짜. 기다리면서 그리고 제가- 신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민영 씨는. 네. 저는 그래서- 신뢰를 듣지 않고 말만 많이 했어요. 예. 맞습니다. 저야말로 아까 그 구구절절 핵심을 놓치고. 근데 본인의 네. 강점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게 강점인지도 일단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예를 들어서 네. 상대가 느끼게 강점이구나라고 아.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맞습니다. 네,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수다 떨기 좋지 어필하거나 그런 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말만 많지 진짜 아닙니다. 핵심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는데 진짜 보미 씨는 못하는 게 재현 씨의 뭐지? 긍정적인 말들 네. 덕분에 많은 네네.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엄청난 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우지 못해서 정말 속상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네네. 왜냐면 이제 긍정적인 게 강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본인의 강점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네네. 네. 그러면 네. 그 본인도 생각하시기에 네. 긍정적인 게 네. 강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긍정적인 것이 강점이 되려면 네.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긍정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아. 제가 어떤 상황을 주어줬을 때 네. 그 상황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네.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 중에서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네. 본인의 그 밝은 에너지, 네네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네. 극복한 예가 있었는지 한번 다음에 생각해 하나 보세요.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박명수와 같이 사는 것. 박명수 씨와 같이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지내는 것. 네, 박명수 씨 곁에는 근데 사실상 그거는 명수 형님의 그 근처 사람들은 다 10년, 20년 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매니저분도 15년, 스타일리스트도 15년. 네. 네. 각자 그렇게 잘 되는 거는 이제 명수 형이 이제 되게 자신은 좋은 사람이어서인데 그분의 가장 큰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이제 조울증이에요. 네. 근데 그 조울증을 제가 항상 이겨내고 극복해 나간다는 점. 어떤 식으로 조울증이 있냐면은 커피를 첫 잔을 마셔요. 네. 네. 스멜 하고 마시는데 둘째 잔 마실 때 너무 써서 못 마신다. 이 정도로 조울증이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이겨냈던 것이 가장 제가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좀 싶네요. 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그 긍정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이려다 보니까 네네.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막아뜨는 게 싫었어요. 네. 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게 네. 극복을 했군요. 잘 극복됐나 싶습니다. 극복이 됐기 때문에 또 제가 상무님 앞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네, 있게 네, 되었던 네,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중요한 건 이 내용을 보고 네. 뭐 자기소개서나 그 뭐 지원서나 네. 이력서나 뭐 혹은 에세이를 쓴다고도 하는데요.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네. 내가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네. 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특징 없이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그런데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자기소개서를 보고 비호감으로 느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차트를 좀 보면요. 네. 제일 많이 뽑은 단어는 급한이라고 하는데요. 성격이 급한 편이라고 표현하면 네. 그건 지원자가 합리적이지 않고 또 네. 충동적인 성격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급하다 하셨지 않습니까? 아, 예. 충동적이십니까? 저 어떡하죠? 약간, 네. 약간은 충동적이기도 한 것 같고. 옷 구매 많이 하십니까? 충동 구매, 조금? 조금 합니까? 조금 합니다. 네. 그러게. 그러면 약간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표현이 있다면은 그 반대로 또 호감으로 또 생각하는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기업 인사 담당자가 뽑은 이 자기소개서의 그 호감 단어 순위 네. 봤을 때 네. 3위는 긍정적인, 네. 그다음에 2위는 성실한, 그리고 1위는 책임감 있는 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저번 시간에는 약간 이런 표현들이 지부한 단어가 아니냐 그거 했는데 꼭 집어 말하면 성실하다는 표현이. 그렇죠. 네, 성실하다는 단어가 네. 조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성실하다는 쓰면 또 단어가. 진부한 건지 어떨 때 쓰면 또 호감인 건지 네.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비호감, 호감에 나와 있는 단어들 자체가 네. 주는 그 언어 자체에서 단어 자체에서 오는 비호감이라기보다는 네. 책임감 혹은 성실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가장 네. 그것이 이제 호감이 가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훌륭한 회사는 네. 조직에서 훌륭한 회사는 개개인의 다양성들을 존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취업을 위해서 이 회사를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 회사가 선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긍정적인 네. 예, 그런 이미지를 잘 만드는 게 첫째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자체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네. 개인이 뭐 업무와 관련된 거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뭐 중기, 단기, 장기의 여러 계획들을 세워서 네. 그 계획에 맞춰서 꾸준히 잘 이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박은정 상무님 덕분에 정말 네.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우리 둘도 실전으로 좀 이렇게 해서 1분 스피치도 해보고 네. 진짜 우리 둘도 실제 몸으로 느끼는 약간 그런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봉채 선발 기간이라고 그쵸? 또 해요. 네, 오늘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박은영 상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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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겨우 그 두 번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네, 박은영 상무님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DIY 자기소개서 코너는요, 매주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색다른 강의를 펼칠 예정인데요.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